안녕하세요. 김켈리입니다. 저질과 품격, 그 사이 어딘가? 세상을 뒤집는 우리의 작당 모임, 소파앤 클래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마저 듣고 달려보시죠. 안녕하세요. 잠깐만. 타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였어? 나 몰랐어. 야, 너가 소개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맨날 당신들 출신 가지고 꼽주는 게 싫다며요. 맞다. 오케이, 컷. 오케이. 이거 살릴 건데? 어? 아,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김켈리라고 합니다. 자, 코호스트 박수. 자, 우리 호스트 지위까지 주는 거야? 소개만 하는 거 아니었어? 임시적으로. 자, 이제 호스트들을 소개 시작할게요. 네, 부산에서 온 김진영 씨.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산골짝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인천의 김동재 씨. 잠시만, 하나만 클래리파이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주민등록이 인천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어? 저는 부모님과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도 따로 서울 시민입니다. 관악 구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 켈리를 비롯한 몇몇 경상도리안들께서 저에게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서울 사람이 아닌데 왜 서울 부심을 부리냐, 다시 말해서 왜 경상도에 사는 자기들을 놀리냐라고 이렇게 저를 억까를 좀 해왔었는데, 일단 뭐 나는 그 억까 일단 그렇게 놀린 적도 없고, 확실하게 얘기하자, 나는 경상도 존중해. 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개뻔뻔하다, 맞지, 그리고 진영 오빠? 그러니까 지금 부산 와서 너가 한 소리들이 있는데 지금 내 말이. 내가 차마 방송에 못 나갈 말들을 지금 잠깐만, 형, 나도, 야, 김켈리, 나도 얘기한다. 너 부산역 내리자마자 네가 뭔 소리 했는지. 네, 넘어가시죠. 아무튼 둘 다 어떤 확실한 거는, 김켈리랑 저기 대구 사람 한 명이 부산 내리자마자 부산을 되게 멸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 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청취자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부산이 더 난지 대구가 더 난지.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와, 부산이 도시입니까? 대구가 갑자기 도시입니까? 상식을. 세다. 시작됐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싸움. 동재 오빠 맨날 이렇다니까. 맨날 불똥은 저기 튀어있는데 갑자기 우리 둘이를 싸움 시키자, 진영 오빠, 맞지? 그니까 심지어 이제 서울 이사 간 사람이 지 네. 서울 사람이라고. 내 말이. 아이, 나는 항상 인천 사람으로 남아 있지. 근데 이제 주소지가 이제는 서울이다, 관악구다 밝히는 바고. 어쨌든 뭐 켈리가 나름 얼렁뚱땅 잘, 이런 거 진행을 왜 하고 있냐, 네가 소개하고 써머리까지 좀 이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딱 진행을 해야.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김켈리가 제가 맨날 오프닝 하면서 놀리니까 왜 오빠만 하냐, 자기네들도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한번 줬더니 안 항상 되겠구만. 켈리가 방석을 깔아주면 못해.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냥 약간 게스트가 맞다는 거지. 호스트 할 짬은 아니고 게스트 따리로만 남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찍었었는데요. 자, 12에서 17을 사실 우리가 진짜 정성스럽게 찍었는데, 이게 다 제 맞다. 탓이긴 한데, 이게 테크니컬 이슈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엄청 진짜 잘했잖아, 우리, 맞지? 이번까지 나름 했던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마키아벨리 것들 진짜 탑 2 안에 들 정도로 진짜 잘했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약간 중간중간에 맞아, 그 얘기 했었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좀 갑자기 여 갔다 저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처음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재 오빠가 써머리를 진행 개 잘한다.
근데 처음에 오프닝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사투리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최대한 서울말처럼 하다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지금 사투리가 나오고 와.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독백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어쨌든 아까 오프닝 멘트에 그때 켈리 어떻게든 그 악센트를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 그 사이 근데도 어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딘가 막 연습할 때는 막 그 사이 어딘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오케이. 어쨌든 뭐 된 것 같고 진행 잘했네. 마지막 괜찮았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서머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12장을 들어가며 좋은 군대가 없는 곳에 좋은 법이 있을 수 없으며 좋은 군대가 있는 곳이라면 좋은 법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의 종류에는 크게 자신의 군대, 용병, 원군 또는 혼합군이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먼저 용병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들은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기를 꺼려하는 등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가 용병에 의존해서 전쟁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4분열, 5분열이 났다고 밝히며 분개해 합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무력은 군주에 의해 운용되든지 혹은 공화국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는데 군주는 몸소 나아가 군사 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공화국은 자기 시민들을 직접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군대로 무장한 공화국은 외국 군대로 무장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자국의 한 시민에게 복종하기가 더 어렵다고도 하는데 공화국의 핵심인 법과 자국의 단 한 사람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 후반부에서 마키아벨리는 용병대가 기병을 선호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보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병과 보병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13장에서 다루는 원군은 용병대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원군은 언제나 원군을 보내는 사람에게 복종을 하지 원군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군의 위험성을 잘 파악한 예시로 마키아벨리는 다시 체사레 보르지아를 드는데 그는 아버지인 알렉산더 6세가 받아온 프랑스의 원군으로 시작하여 위험이 덜한 용병대로 눈을 돌렸다가 후에는 자기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6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시라큐사의 히에론이 다시 언급되는데 그 또한 군주가 되기 전 외부의 군대를 청산하고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후 마키아벨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며 다윗 또한 사울의 갑옷과 무기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돌팔매와 검을 들고 골리앗을 맞섰다고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과연 마키아벨리가 성경적 지식에 무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13장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군대가 없는 군주는 안전하지 못하고 포르투나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비루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타키투스를 인용하며 그 자신의 힘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의 명성만큼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고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이 견해를 고수했다고 밝힙니다. 14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란 자고로 전쟁의 기술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 눈을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군주는 자신의 생각이 이러한 전쟁의 연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평화시에 더 집중해서 전쟁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 말고도 항상 사냥에 나가 몸을 단련하고 지리를 익혀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한 지방의 지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다른 지방의 지형에 대한 지식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방식은 독서와 모방입니다. 역사서를 읽어서 승자와 패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승자를 모방할 수 있어야 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했던 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킬레우스를 모방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더 대왕을,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모방했듯이 말입니다. 네, 이 정도로 서머리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오프닝 질문을 저희가 그때 뭘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13장에서 나오는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로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진영이 형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내러티브가 되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음. 내가 기억하기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이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 내가 막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중이었지. 그런데 이제 형들은 다 그 전쟁에 끌려나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도시락을 좀 전달해 줘라." 이런 부탁을 받아 가지고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그 형들의 도시락을 갖고 이제 딱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블레셋 장군으로 골리앗이 나와 있는 거야, 엄청 큰 골리앗이. 그래 가지고 막 골리앗이 얘기하는 게 막 이 "너네 중에서 한 명 나와 가지고 그냥 다이다이 뜨자." 그래 가지고 이긴 장수가 속한 곳이 이기는 걸로 하자.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나님 욕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 장면을 본 다윗이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인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냐." 막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한테 가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하는데 사울이 어린애가 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약간 미심쩍은 거지. '얘가 싸울 수 있을까?' 약간 싶은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 얘라도 내보내자.' 해 가지고 자신의 그 갑옷을 얘한테 입혀 주면서 "너가 나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갑옷하고 창 같은 걸 들어보니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 내가 양을 치는 목수인데' 목수랜다.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 양치기인데 양을 치는 양 아 내가 양을 치는 양치기인데 내가 양을 막 사자랑 곰 같은 맹수로부터 지켰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쓰던 무기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그걸 쓰겠다 하면서 시냇가인가에 어디 가 가지고 돌하고 돌팔매로 싸우겠다 해 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 가지고 실제로 사울의 갑옷은 쓰지 않고 자신의 무기로 나가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싸웠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 가지고 딱 돌을 첫 번째 돌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미간 골리앗의 미간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다음에 그 골리앗의 검을 꺼내 들어 가지고 골리앗을 다시 찌르면서 끝나는 하나의 영웅적 이야기? 음흠. 어떻게 보면. 음흠. 그걸로 이제 다윗은 약간 슈퍼스타가 돼 가지고 승승장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프닝 질문이 뭐냐면은 형이 말해 준 대로 성경의 사무엘상 17 장을 보면은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내 기억이 맞다면은 이 "다윗이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근데 마키아벨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짧게 전할 때는 다윗이 돌팔매와 돌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돌팔매와 칼을 들고 나갔다라고 적거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작게 비틀까? 이렇게 비튼다면은 뭔가 거기서 마키아벨리가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지? 라는 질문이 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네. 일단 첫 번째로 마키아벨리가 이런 걸 실수할 만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전제는 있지. 그치,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지만 이 사람이 약간 되게 슬라이하잖아. 약간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아니면 뭐 실수하는 척 교훈. 뭘 교묘하게 맞아. 형 말대로 음.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일단은 그치. 그 전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지. 이 양반이 어쨌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봐도 카톨릭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큰일 나는 그런 당시 시대상이었으니까. 기독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구약에서 가장 영웅적인 우리로 따지면은 이순신 이야기를 모르는 거지. 거의 그 정도 급이니까 왜 돌이 아니라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줬는지 그게 좀 뭔가 의도가 뭘지 아니면 칼이 상징하는 건 뭘지 궁금해지네. 그 auxiliary가 한국말로 뭐라고? 용병대? 원군, 아 원군. 원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기는 이태리의 역사만 얘기하다가 잠깐 동안만 이태리의 역사랑 사람들을 얘기를 조금만 멈추고 시라큐스의 히에론이랑 이제 사무엘 앤
다윗을 얘기를 꺼낸 거잖아. 어.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군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무장들로, 자기네 군인들로, 뭐라 해야 돼? 자기의 무장들, 자기의 군사들. 군사들로 싸워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마키아벨리가 his sling and his sword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윗 knife. sorry. 미안. 다윗의 knife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읽었을 때는 그래도 진영 오빠가 얘기를 해줬다시피 골리앗 그 거인의 나이프를 뺏어서 머리를 쳤다. 이런 내용은 세무엘에 나와 있잖아.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윗의 검이 아니니까 지금 마키아벨리가 말을 하는 다윗의 나이프는 그 나이프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네. 무슨 말인지 그치. 이해했어? 어허. 그 다음에 켈리랑 지금 나이프랑 스월드 두 개를 썼는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 스월드는 검 같긴 한데 나이프를 뭐 정도로 해야 될까? 단도? 그치. 약간 그 단어도 약간 차이가 있지. 뭔가 sword랑 knife랑 뭐 그거를 사실 나도 그 부분을 이태리어로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는 뭔가 knife라고 하면 좀 약간 짧은 검, 단도 형이 말한 대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고 sword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군들이 쓰는 검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한국어 번역본에는 단검이라고 뜨네. 아. 그러면 약간 켈리가 지금 마키아벨리가 썼던 his knife는 골리앗의 거기 때문에 아닐 거라 했잖아. 근데 단어에서도 좀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뭐 내가 성경의 그 원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리앗의 검은 어찌 됐든 엄청 큰 검이었고 나이프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였던 것 같거든. 그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가 쓴 다윗의 그 단검 혹은 검 이거는 골리앗한테서 빼앗은 그 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 으흠, 으흠. 그러면 진영 오빠가 처음에 얘기를 세무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에서 했었었는데 신이 나랑 함께 있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기에 나는 이 싸움을 나갈 거다 이런 맥락의 말을 했었다고 했었나? 그치. 그렇게 되면 나는 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러면 his knife가 어떻게 보면 his religion 아니면 his faith? 뭔가 자기만의 것인 게 그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게 기독교의 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날카로운 물건 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우리가 이 챕터 딱 한 2번 전에 뭐 교양국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은은하게 계속 뭔가 그 포프를 까고 있어 마키아벨리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쉽사리 얘기하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에비던스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그 마키아벨리가 직접 넣은 그 스토리 그 골라야스 스토리에는 신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긴 했으니까. 근데 켈리 얘기도 되게 일리 있는 것 같거든. 맞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찌 됐든 그 사무엘상에서 읽으면 두 가지를 들고 나간 건 사실이지. 뭐 자신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 써 있는 그대로 하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뭐 믿고 나간 거고 거기에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까지 두 개가 추가돼서 그 두 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맞다 하면 내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왜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혹은 종교라는 믿음을 검으로 바꿔 버렸고 왜 앞에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그 챕터 몇이었지? 6. 6 이었 6에서 모세를 군주의 예시로 들 때 아니면 무장한 예언자의 예시로 들 때는 이런 나이프 같은 뭔가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신으로부터 뭔가 질서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했을까? 약간 좀 음. 의문이 좀 그건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켈리의 그 추측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다윗의 단검은 다윗의 종교 또는 다윗의 신앙이지 않았을까라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 형은 이제 거기서 연결돼서 드는 의문이 왜 여기서는 약간 어떠한 구약 인물의 믿음과 신앙을 단검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6장에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가 훌륭한 예시라고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세를 얘기할 때는 다윗의 검처럼 단검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더 직접적으로 무장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의 차이가 형은 연결된다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켈리가 해석한 방식대로 해석을 해 버리면. 음. 나는 약간 켈리랑 다르게 해석하긴 하거든. 음. 어떻게 보면은 나이프라는 거는 무기인 거잖아. 사람들이 싸울 때 쓰는 무기. 음. 근데 우리가 흔히 짱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진 않잖아.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전쟁터에 우리가 뭐 돌을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 싶은데 내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무기 하나 없이 칼 없이 진짜 그 깡다고 좋게 신을 믿고 돌덩이 하나 들고 나간 그 모습이랑 뭔가 자기가 그려내는 다윗은 좀 더 무기를 들고 나간 자기의 그런 어떠한 뭐 능력 아니면 뭐 비루트 뭐가 됐든 음. 그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 나는. 근데 음. 솔직히 켈리 말도 약간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해. 그 음. 나이프가 상징하는 게 종교일지 아니면은 좀 더 뭔가 우리가 그 마키아벨리 초반부에서 읽어오는 개인의 역량, 개인의 비루투로 모든 걸 극복해 봐라. 그런 거의 상징성인지 그거는 좀 약간 의문이 남기는 하네. 근데 일단 둘의 차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동제나 켈리나 뭔가 듣다 보면 확실히 확신하고 있는 거는 그게 뭐 나이프가 종교를 상징할 수도 있고 자신의 비루트를 상징할 수 있지만 뭔가 다윗의 것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음흠, 그다음에 그 음흠, his knife에서 his라는 그 단어의 강조점이 있는 건 일단 둘 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knife가 뭘까 이게 일단 질문인가 우리가? 음흠, 음흠. 근데 아까 6장 얘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약간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마키아벨리가 하는 말은 남에게 기대지 말라라는 거잖아. 그치. 네가 하라는 거잖아. 네가 네 무장이든 네 군사를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6장에서 가장 훌륭한 넷이라고 말하는 모세, 테세우스 뭐 그 4명 있잖아. 음. 그 4명은 armed prophet 무장한 예언가라면은 걔네는 자기네 무장으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기대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긴 하거든. 무장한 예언가라고 하니까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본다면은 뭔가 마키아벨리가 군사를 다루는 12, 13, 14장에서 얘기하는 그 스스로 뭔가를 해내라라는 그 교훈과 가장 훌륭한 예시들이라고 하는 그 4명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신과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좀 아다리가 안 맞지 않나? 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동제 얘기 듣다가 나는 다윗을 왜 굳이 예시로 들었나가 좀 더 의문이거든. 왜냐면 적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긴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되게 군주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마키아벨리가 지금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그 장면은 아직 다윗이 군주일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그 이기는 게 뭔가 지금 이 13장에선 용병을 쓰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 용병술이나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싸웠다기보다 그냥 진짜 1대 1로 이렇게 요즘 말로 그냥 야차를 뜬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좀 맞는 비유인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맞는 비유지. 맞는 비유인데 근데 굳이 뭔가 비유 속에 비유를 더 넣은 느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다른 예시들은 막 히에론이라든가 체사르보르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올 때 용병술을 이렇게 썼다. 혹은 자신의 비루트가 이렇게 발현됐다. 이런 예시인데 이거는 다윗이 마치 자신의 무기로 싸웠듯 용병술도 자신의 무기처럼 써야 그러니까 무기일 때 써야 된다. 이런 비유의 비유인 거잖아. 비유가 하나 더 들어 있는 거잖아. 음흠,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나이프가 또 뭔가의 비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음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좀 꼬아서 설명하는 느낌? 아 어렵다. 뭔 말인지 어. 이해가 돼서 더 어려워. 음, 근데 일단 첫 번째 진영 오빠의 질문을 좀 어드레스 하자면 "왜 다윗의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armed prophet인 이유가 자 한 번만 다시 나한테 설명해 주면 안 돼? 모세가 armed prophet인 이유가
이집트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치. 근데 그때 갈 때 뭐를 들고 갔어? 무장을 하고 갔어? 아니 사실 armed가 아니야.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우리 군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노비로서 살아왔던 새끼들을 데리고 자기가 그냥 혼자 사막으로 떠난 거야. 걔네들 중에서는 군인처럼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냥 평생 노가다 하던 사람들인 거야. 남자건 여자건 애들이건. 근데 armed라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모세한테 끼워 맞추자면은 모세가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이 사막 지금의 뭐 어디 뭐 사우디나 어디 뭐 그런 고런 쪽들 있잖아. 그 중동 지방들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를 지나가거나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는 하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길막을 한다. 길을 안 내준다. 그럼 전쟁을 하고 나도 정확히 그 출애굽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신이 싸우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뭐 가 가지고 싸우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12시간을 서 있으니까 뭐 해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밤이 찾아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길 수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모세가 과연 얼만큼 armed 얼만큼 무장을 했는가도 따져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 사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거였잖아. 뭔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뭔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을 약간 칭송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실제로 전쟁을 했냐 했을 때는 난 그건 의문인데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뭔가 전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armed인가 약간 싶기는 하거든 그때는. 어허. 그러니까 그 방금 동재가 해 줬던 말을 좀 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창과 검으로 이기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막대기 들고 있는 것도 뭐 하나님이 시켜 가지고 "너가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거고 그 팔이 떨어지면 막 질 거다." 해 가지고 팔이 아프니까 막 옆에서 사람들이 팔을 들어 올려 주니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막 여리고성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뭐 7 일째 7 바퀴 도나? 그랬는데 이제 음흠.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정복하고 막 이런 식이야.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전쟁해 가지고 막 이기고 그런 군주는 아니었지 모세가. 그치. 그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가 예시가 되는 내용은 세핀 군주를 만들 때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했었고 지금 다윗이 나오는 맥락에서는 네가 군주야. 그리고 네가 싸워야 돼. 적이 들어와서. 그래서 너는 너의 군주를 지켜내야 돼. 그럴 때에는 다윗처럼 행동하라 이거잖아. 근데 그렇게 보면 갑자기 오빠들이 얘기했듯이 그 his own의 emphasis가 있다면 오히려 마키아벨리는 그러면 다윗의 행동을 다윗이 자기 모세처럼 지팡이를 갖고 막 그냥 아무 맨몸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자기의 무기를 갖고 갔다는 것 자체에서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 모습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내 그 검이 그 믿음이었다는 게 많이 부서지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정확하게 우리가 듣는 사람들에서 구분해야 될 거는 너가 방금 얘기한 그 다윗의 모습은 마키아벨리가 그려내는 다윗의 모습인 거지. 아 그치. 성경이 얘기하는 다윗이 아니라. 성경의 모습은 청소년기를 막 접어든 것 같은 그 꼬맹이가 전쟁터에서 짬이 뒤지게 높은 어떠한 겁나 큰 최홍만 같은 사람이랑 다이다이 맞짱을 뜨는데 칼도 갑옷도 입지 않고 나가는 거니까. 성경의 포커스는 얘가 진짜 맨몸으로 돌덩이 하나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과 힘으로 이겼다라는 게 포커스인 거고 방금 켈리가 설명해 준 마키아벨리가 그리려는 다윗은 아니다. 걔가 돌팔매랑 자기의 검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니까. 근데 또 켈리 말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약간 김캐리 처음에 얘기했던 과연 다윗의 단검은 종교인가 하는 포인트가 살짝 부서지기는 하지. 근데 army라는 이 단어 있잖아. 무장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그 바로 다음 문단에서는 뭐 내가 읽어보면 "In find the arms of others either fall off your back or weigh you down or hold you tight."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장은 너로부터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너를 꽉 잡거나 아니면 널 짓누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걸리적거린다는 거지. 걸리적거린다는 거지. 너의 몸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 이런 또 표현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되게 너의 검을 들고서 공격을 하라는 건데 한편으로 또 되게 방어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검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뭔가 방어적인 도구들. 근데 뭔가 여기랑 거기랑 차이가 큰 게 오빠가 방금 응, 얘기했던 약간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은 남의 응, 군사들이었을 때 얘기잖아. The arms of others either fall off your back. 응, 응, 뭐시기. 근데 응,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검과 자기 자신의 돌멩이 던지는 그거, 슬링인 거면 응, 거기에서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남의 것들은 auxiliary나 mercenary 이런 것들은 응, 너를 진짜 진영 오빠 얘기했듯이 갑옷 몸에 안 맞는 갑옷처럼 계속 너를 끌어내리고 짐만 될 건이면 반면에 응. 다윗처럼 너의 군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진짜 칼과 대왕도 죽일 수 있는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들일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게 아닐까도 싶네. 아, 오히려. 응. 근데 나 사실 여기에서 진짜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 왜냐하면 이거 전에 진짜 현명한 군주는 이런 도움 하나 필요 없이 그냥 애초에 자기 자신의 군사도로 싸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기억나지? 응, A wise 응, prince, 응. 음흠. therefore, has always avoided these arms and turned to his own. He has preferred to lose with his own than win with others. 그리고 막, 왜냐하면 이 진짜 wise한 군주는 그냥 그 다른 군사들을 써보기도 전에 이미 예상을 한 거잖아. 얘네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거래. 그래서 나는 나의 자신의 것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음흠. 예를 들 때 체사를 보르지아를 들잖아. 걔는 다 응, 써봤어.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자기 군사들이었고, 그리고 똑같이 다윗은 왕이 준 갑옷을 입어는 봤어. 입어는 보고, 좀 아닌 것 같네? 좀 안 맞네? 이렇게 하고, 싫다고 했잖아. 내 걸로 가겠다. 그러면 응. 이렇게 보면 마키아벨리가 든 두 명의 예시는 지금 그렇게 와이즈하진 않은 거 아니야? 그럼 왜 이 사람들 예로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됐어. 근데 나 항상 맞아. 체사르 보르지아에 대해서 그 질문이 항상 나와. 전에도 가장 안 좋은 예시로 그때 뭐였지? 처음에 원래? 그 fortune. fortune으로 하면 안 좋은 거고 자신의 비루트로 해야 좋은 거다 했는데 자신의 fortune으로 결국 성공했던 사람의 예시 중에 하나가 보르지아였고 이번에도 또 처음에 그 용병 쓰지 말라 그러고 용병이 진짜 안 좋은 거다. 그런 얘기하더니 다음 챕터 넘어가서 근데 더 안 좋은 게 있다. 그게 원군이다. 그 얘기하더니 이걸 썼던 예시로 또 체사르 보르지아가 나와. 체사르 보르지아 처음에 원군 써봤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용병 썼다가 아니다 싶어서 또 넘어갔잖아. 음흠. 그러니까 되게 체사르 보르지아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던 사람인데 근데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이 사람의 비루트를 봐야 된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진짜 뭐지 싶지. 약간 음흠. 켈리 질문처럼.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히에로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냥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고 보거든. 막 원군도 안 쓰고 용병도 안 쓰고 그냥 지 군사를 바로 썼잖아. 맞지? 응. 근데 누구? 누구? 히에론? 시라큐스? 알지? 그 히에로는 그러니까 비슷해. 근데 어. 클래리파이 하자면은 처음에 자기가 군사 대장으로 선출이 됐지. 응. 근데 선출이 되고 보니까 시라큐사가 그 당시에는 원군이든 용병이든 그런 걸 쓰고 있는 거야. 안 좋은 것들을. 응. 그래가지고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히에론이 그것들을 싹 다 갈아엎고 자기의 군대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만들면서 이제 자기가 결국엔 나중에 그 시라큐사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직접 군주가 됐지. 음. 과연 히에론이 과연 얼만큼 그 안 좋은 군대들을 어쨌든 사용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확실하게 체사레 보르지아보다 일찍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어. 그러면 드는 생각이 우리가 7장에서 얘기할 때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지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군주들한테 자기가
offer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음. 과연 그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지? 그리고 이 이태리의 예시들에 계속 집착하는 게 또 왜 그런지도 의문이야. 왜냐하면 분명히 이태리의 예시들에 집착을 안 하면 체사르 보르지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을 예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으흠. 아닌가? 근데 굳이 이태리에 골라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애를 골랐는데도 나의 나의 말과 모든 것을 지금 다 반대하고 있어. 뭐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1 내가 제일 처음 드는 의문은 그만큼 지금까지의 이태리의 사람들이 개차반이었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얘 예시를 엄청 따르래. 그러면 근데 한편으로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오히려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음에도 성공했잖아, 체사르 보르제는.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어떻게 또 보면?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마지막에 최후가 다른 교황이 뽑히면서 뭐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죽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그전까지는 되게 자신이 물려받은 것들을 공고히 해 가지고 심지어 그 어느 지방이었지? 이 사람이 뭐 죽기 직전에 못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 되게 배신하지 않고 기다린 뭐 지방 하나 있지 않았어? 그 처음에 받은 로마냐 지방은 어. 그치. 그러니까 체사리 보르자가 이제 약간 망조에 들어서면서 막 새로운 교황 뽑히고 아프고 그럴 때도 체사리 보르자를 몇 달간 기다렸다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형 말대로 그 체사리 보르자가 어쨌든 자기가 포르투나로 받은 거긴 하지만 나름 잘 기초를 다져놨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 거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다 했는데도 성공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고 배워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걸 뭐 바치고 있는 사람이 뭐 메디치 가문인지 뭐 누굴지는 알 순 없지만 뭐 표면상으로는 메디치 가문이긴 하지만 으흠. 지금 이탈리아가 개판이고 그 시작점이 지금 상태가 마치 체사르 보르지아의 처음 시작점과 같다. 그러니까 막 음. 원군 쓰고 그다음에 막 너네가 다 받고 있는 게 포르투나로 물려받은 군주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지방인 이 이탈리아가 그러니 그 같은 사례 선상에서 시작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체사르 보르지아니 "저 사람을 보고 배워라. 그만큼 너네가 지금 개판이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어찌 됐든 근데 역사를 보고 배우라고 하잖아. 이 사람은 그 챕터 14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군주들이 이미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뭐 새삥군주국을 보고 배우겠어. 음. 아니면 뭐 리퍼블릭을 보고 배우겠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게 체사르 보르지아 같으니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이 어떤 시든지 약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어떤 시대가 무슨 뜻이야? 마키아벨리가 쓰고 있을 당시에 어떤 느낌의 이태리였는지? 이탈리아가 크게 한 5개 정도 되는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지. 피렌체, 밀란, 베네치아, 나폴리 그리고 교황국 이렇게 5개가 약간 큰 세력들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뭐 그 사이에 조만한 애들도 막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5개가 가장 세고 뭐 그런 상황이야. 아니 아니 뭐 시대상을 설명을 하면 그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안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장 정확한 예시로는 우리가 4장에서 잠깐 다뤘던 프랑스 같은 나라들 같은 상황인 것 같아. 각자의 지역을 기반으로 뭔가 한 명의 강력한 군주가 없고 다들 그냥 각자 그 지역의 왕들로 군주로 군림하는 사람들한테 충성도가 가 있는 음. 뭔가 터키 같은 나라가 아닌 그런 상황이지 지금 이탈리아가. 그게 왜? 아니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누구냐? 체사르 보르지아가 처음 시작했었던 이태리의 모습과 흡사하나를 비교하고 싶었어. 그건 있어. 체사리 보르자가 죽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약간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기는 해. 내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체사리 보르자가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확실하게 자기 걸로 남겨둔 거는 그 처음에 받은 로마냐 지방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다른 정복한 지역들은 싹 다 뺏긴 거지 다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원점으로 돌아왔다? 뭐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약간 그런 건가?
약간 체사르 보르지아가 어찌 됐든 교황국에서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체사르 보르지아였잖아. 음흠.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그 아빠가 교황국을 뭔가 정복을 좀 더 하고 싶으니 그냥 하나를 떼줬잖아. 음흠. 그렇게 보면 교황국이 단순히 종교적인 교황국에서 좀 더 전투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나라로 변환점 중에 하나가 체사르 보르지아라고 본다면 그것처럼 다윗한테도 뭔가 신을 백으로 얻고 물팔매질을 했던 다윗한테 종교를 약간 빼앗고 칼을 쥐어줌으로써 교황국이 종교에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군주처럼 돼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은 그 다윗에게 칼을 준 게 체사레 보르자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음. 차라리 '교황국 보고 니들이 한번 좀 일을 저질러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형은? 꼭 교황국을 한테 얘기했다기보다도 종교에 머물러서 고상한 척 그만하고 음. 어. 거기에 칼을 아 쥐고 그냥 "너의 욕망을 풀어라." 오케이. 그런 어. 느낌으로. 아니 왜냐면은 만약에 형이 만약에 하는 말이 교황국 보고 하라는 거였으면 약간 그전까지 해오던 교황국 비판이랑은 좀 다를 것 같거든. 근데 음음. 만약에 형의 의도가 종교고 나발이고 이씨 그냥 일단은 체사레 보르지아처럼 해 봐라. 그리고 심지어 기억해야 될 게 체사레 보르지아도 교회 내에서 되게 높은 위치까지 갔던 사람이잖아. 교황의 아들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처럼 뭐 네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든 없든 일단은 해라. 그런 표현이었다면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을 그렇게 만듦으로써 너네가 하나님을 뭐 백으로 믿고 싸웠던 다윗을 모티브로 하고 하는데 "너네 하는 행동은 이렇다."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비꼬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네. 아무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진 모르겠는데 연관성은 있어 보여.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 마키아벨리는. 뭔가 우리가 되게 음. 깊게 열심히 파 봐도 '아 그래 여기 뭔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또 뭔가 정확히 그거가 뭔지라고 우리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린 또 길을 잃어버리니까. 오케이. 다윈 얘기는 우리가 그래도 길게 좀 많이 잘한 것 같은데 잘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가? 뭐 어쨌든 우리가 그 나름 꽤 다뤄본 것 같은데 그래도 12장, 14장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음. 12장에서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초반부에 보면은 마키아벨리가 일단 처음에 받고 시작하지. 용병 쓰레기. 딱 받고 시작하는데 좋은 법과 좋은 군대의 관계가 잠깐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good laws and good arms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해볼 만한 말이 있을까? 나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근데 good laws에 대해서 내가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 없음. 여기서 안 말하겠음. 이러고서는 갑자기 나는 그러니까 좋은 군대 얘기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쓱 넘어가는데 법과 군대 또는 뭐 군대와 법. 근데 그렇게 막 방금 동재가 얘기했듯이 또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 나는 뒷 얘기 안 함." 이거는 아니었던 게 마키아벨리도 나름 이유를 적어 놨어. 그러니까 좋은 군대가 있는 곳에 좋은 법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군대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 얘기는 안 음흠, 하거든. 그러니까 음흠. 물론 동재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게 그렇게 이유 하나 달아 놓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무책임하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솔직히 여기서부터 좀 질문이 들어. 둘이 왜 관계가 있는 거지? '법하고 군대는 꼭 항상 같이 가야 되나?' 음. 라는 좀 질문이 많이 들거든. 나는 그 형 말 듣고서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게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다시 6장이거든. Armed Prophet 얘기할 때. 그리고 걔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비루투를 가지고 진짜 찐 새삥인 거잖아. 찐 새삥 얘기할 때 보면은 Armed Prophet이라는 단어에 약간 good arms 그러니까 최소한 굿인지는 모르겠지만 'arms와 law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음음. armed라는 건 말 그대로 무장한 그러니까 군대 얘기가 포함이 되는 거고 prophet도 우리가 정말 그냥 심플한 의미에서 그냥 신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히 그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모세의 예시를 본다면은 모세는 신과 소통함으로써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법을 받아온 거잖아, 신법을. 그치. 질서를 받았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법 중에 하나지. 십계명 같은 걸 받아오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나라를 이렇게 질서를 다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good arms, good laws, 좋은 군대와 좋은 법이 그런 식으로 좀 육장에서 암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형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히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관계인가? 또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 요 정도로만 또 나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쓰는 법이 진짜 이 행위가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느낌의 법인 거야? 아니면 오빠가 얘기했듯이 약간 텐 커맨드먼트처럼 그런 약간 살인은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moral한 약간 그러니까 나의 질문은 이거야. 얼마나 이 법이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을 향한 법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있는 법들처럼 약간 뭐 1,000만 원 벌금, 신호 위반 1,000만 원 벌금 약간 이런 느낌의 법인지 뭔가 둘이 비슷 엄청 다른 느낌은 근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 뭔가 누군가를 행동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고 이게 잘못됐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서의 법인지 아니면 뭔가 그냥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겁니다.' 하고 좀 되게 폭넓은 의미의 건지. 근데 나는 그 후자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법인 것 같거든. 마키아벨리가 계속 군주한테 얘기할 때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얘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얘기를 할 때 뭔가 어떤 건 무조건 옳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군주는 뭐 때때로는 뭐 이래도 돼야 되고 저래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걸 보면 좀 뭔가 브로드한 의미의 법 아닌가 약간 싶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자신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 그 부분을 미안해. 지금 법 얘기하고 있지. 저는 안 듣고 있었어. 아니 나 갑자기 뭐 하나 꽂혀 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겠어 가지고 12 뭐? 장에서 12장이랑 14장에서 그 사보나롤라 얘기 다시 한번 하지 않나? 이탈리아의 죄. 사브라나 몰라? 그게 뭐야? 사보나롤라 그 프라이어. The 아, Sins of Italy인가 뭐 그런 표현이 맞아, 나왔던 것 맞아. 같은. 어디였지? 이거 12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어디야? 몇 페이지야? 49페이지. And he who said that our sins were the cause of it spoke the truth. But the sins were 아, surely not those he believed, but the ones I have told 음. of. And because these were the sins of princes, they too have suffered the punishments for them. 갑자기 생각나서 찾고 있어서 미안해. 계속 컨티뉴. 아씨, 뭐야. 근데 왜 생각났어? 왜 생각났어? 근데 연관성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이게 내가 봐서는 사보나롤라 얘긴데 굿 러즈 얘기하다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글로 튀었는데 사보나롤라가 피렌체를 잠깐 동안 통치하면서 응. 그 사람이 설교 때 계속 했던 말이 그거래. 이탈리아가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도덕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4분열, 5분열 나고 프랑스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분필로 띡 여기 점령하면 점령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그런 뭔가 이렇게 응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응. 마키아벨리도 그 점에선 동의를 하는 거지. 이탈리아가 지은 죄가 있다. 거기엔 동의를 한다는 거지, 자기가. 근데 과연 그 죄가 사보나롤라가 얘기를 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종교적 타락에 기원한 죄인지 아니면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군주들의 죄라는 거잖아. 응. 그리고 그 군주들의 죄는 뭐야? 용병을 쓰고 원군을 쓰고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good laws, good arms, 좋은 군대, 좋은 법 연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만 딱 또 튀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 뭐 설교했던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사보나롤라. 사보나롤라 씨가 롤라 형님. 롤라 형님이 어,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건데 방금 켈리랑 나랑 했던 얘기가 이 법이 도덕이냐 아니냐 그 얘기였잖아. 그래? 어어. 그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면 으흠. 그럼 이 러는 도덕이 아닌 건가?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한편으로 또 약간 꼬아서 들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롤라 형님을 반박한 거잖아, 마키아벨리가. 반박하려고 생각하고 아까 첫 부분 다시 읽으면 good arms, good law가 같이 가는데 나는 good arm을 얘기할게. 왜냐면 good arm이 있으면 good law는 당연히 따라오니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또 다르게 읽으면 good law 따위는 필요 없다. good arm만 있으면 된다. law는 신경 쓰지 마라. 도덕 중요하지 않다. 힘쓰면 장땡이다. 약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음. 그치.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good laws가 도덕과 관련된 거라면은 음. 도덕이 먼저 오는 건지 good arms가 먼저 오는 건지에 대한 얘기로 좀 볼 수 있지. 좋은 도덕이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군대가 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실은 아니 그냥 좋은 군대가 있으면은 그걸로 가지고 네가 뭘 만들든 잘 유지를 하면은 왜냐면은 6 장에서 그 얘기하잖아. 무장한 예언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지 않을 때 그 무장으로서 믿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 강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good 그치. arms가 있으면은 내가 뭔 개 같은 법을 설립을 하건 그게 도덕적이건 도덕적이지 않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또 둘이 약간 관련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음. 6 장에서는 질서잖아. 그치. 질서지. order지. 도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질서 유지인 거잖아. 음흠. 그런 의미에서 힘으로 뭔가를 딱 권력을 잡으면 아랫사람들은 따라올 거고 그 따라오면서 질서가 잡히면 그게 곧 법이 된다. 약간 이렇게도 볼 수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그럼에도 뭔가 아직 나는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은 good laws와 good moral, good 도덕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다 약간 의미가 있으려면은 뭔가 법과 도덕의 좀 관계가 약간 증명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우리가 좀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읽은 부분에서 뭔가 그렇게 막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 내가 놓친 걸 수도 있지만. 아니 러 얘기 그 법 얘기를 아예 안 해. 이거 이후로. 그치. 진짜 안 해. 어. 그냥 응, 안 함. 그리고 나 약간 드는 의문이 있는데 음. 이 good law랑 good arm이 필요한 그것의 주어가 principality가 아니고 all states잖아. The principal foundations that all states have, new ones as well as older mixed, are good laws and good arms. 그치? 그리고 다시 law 얘기를 할 때 republic 대해서 얘기를 할 때 law 얘기를 한단 말이야. The 공화국. 그치. The republic has to send its citizens when it sends citizens, and when it sends one who does not turn out to be a worthy man, it must change him, and if he is, it must check him with laws so that he does not step out of bounds.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 군주국 얘기할 때는 딱히 law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 켈리가 읽은 부분을 약간 해석하자면은 공화국은 자신의 시민을 내보내야 하는데 전쟁터로 내보내야 하는데 만약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지면 그를 다른 시민으로 교체해야 하고 만약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은 그가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네 한국어 버전으로는. 공화국 같은 거는 뭔가 시민들이 다 "얼레리 예 약간 패러다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 리버럴하고 뭔가 좀 프리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 그리고 그 으흠, 억압이랑 뭐라 해야 되지? 좀 무서움 그런 거에 느낌이 덜하잖아. 그래서 으흠, 이 사람들을 좀 우리 공화국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는 이 law라는 게 필요한데 이 law가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군주국 특히 14 장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랑할 바에는 사랑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차라리 무서움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게 하라. 이런 걸로 봤을 17장 그치. 미안 17 장이야? 쏘리.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실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했어. 근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굳이 법은 필요 없대. 군사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 아니었나? 아닌가? 군주국이나 공화국이나 군사는 무조건 있으니까. 근데 응응. 이제 법은 공화국에만 있고 군주국에는 없으니까. 응응응.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뭔가 그 한국어 번역본을 읽으면서 약간 핀트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캘리 그 포인트가 되게 흥미롭기는 한 게 그러니까 공화국 얘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법 얘기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 약간 근데 그래 놓고선 처음에. 같은 챕터에서도 또 공화국 군대 얘기도 하잖아. 그렇네. 근데 한 그러니까 줄이긴 하잖아. 그치. 아 어렵다, 어려워. 아니 근데 난 진짜 여기에서 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법이라고 law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약간 우리의 그 선함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엄청 세게 들잖아. 근데 arms라고 생각했을 땐 진짜 그 억압 약간 '난 너를 싸울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의 빡빡 들잖아. 근데 그래서 republic 공화국에 얘기했을 때는 법과 억압 이 둘 다 공존하는데 진짜 내가 잘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는데 군주국 얘기할 땐 진짜 "아니다. 이런 군사들만 써라. 저런 군사들만 써라. 저런 군사들을 쓰지 마라. 저런 군사들은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는 지금 "군주국에서는 그냥 좋은 군사들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 미친 그러니까 약간 뭐 굳이 변호를 해 본다면 약간 practical advice인 거지. 가장 극한으로 효율적인. 근데 어쨌든 그거는 켈리 너의 해석이라는 거잖아. 마키아벨리가 뭔가 이렇게 explicit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치? 근데 해석이야. 그리고 더 내 해석을 좀 더 디펜드 해 보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만약에 내 해석으로 따르면 군주국은 법이 필요 없고 그냥 좋은 군사만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내 해석을 따르자면 마키아벨리는 '아 나가리. 어떤 종교든 그냥 꺼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어. 아니 그 지금 켈리가 얘기하니까 내가 갑자기 또 대가리에서 스파크가 좀 약간 이상하게 튀었는데 교회를 얘기할 때 11장에서 교회 교황 군주국 뭐 교회 군주국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우리가 12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11장이 교회 군주국이고 12장을 보면은 되게 잘 무장한 얘기로 뭐 로마와 스파르타 얘기하다가 스위스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스위스를 얘기할 때 The Swiss are very well armed and very free라고 얘기를 해. 스위스 그냥 갑자기 약간 뜬금없이 예시를 주다가 스위스는 매우 자유롭고 매우 잘 무장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약간 들었던 게 10장에서 우리가 10장을 저번 에피소드 좀 많이 다루지는 않긴 했지만 10장에서 독일 군대도 얘기를 보면은 독일 도시들도 얘기를 보면은 되게 자유롭고 지들이 황제가 있지만 황제를 복종하고 싶을 때만 복종하고 또 그런 성체, 성 같은 게 되게 잘 구비돼 있어가지고 걔네는 누가 쳐들어와도 1년은 충분히 뻐길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군주국을 다루는 11장을 둘러싸고 있는 12장과 10장에서 독일과 스위스라는 이탈리아가 아닌 예시를 설명하면서 자유롭고 되게 잘 무장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잖아. 11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 오히려 무장하지 않았다고 하잖아. 그치? 11장은. 교회 군주국은 일단은 어. 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뭐 대충 지켜지긴 하고 또 방금 켈리의 해석에 좀 덧붙여서 보자면은 법도 없지. 왜? 교회 군주국이니까. 교회 리퍼블릭이 아니잖아. 만약에 물론 내가 좀 약간 너무 11장을 사이에 두고 10장, 12장이 약간 찜쪄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마키아벨리의 의도 중에 하나라면은 하고 싶은 말은 교회 군주국 니들은 무장도 안 했고 좋은 법도 없고 교회 군주국 니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노비라는 거잖아. 자기 힘도 없어. 자기를 보호해주는 법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켈리 말대로 교회, 저가 약간 이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진이 오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긴 해. 왜, 왜? 왜, 왜, 뭔가 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생각하고 있어, 아 생각하고 있어. 그래? 어. 오히려 근데 우리를 좀 멈춰 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다윗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봐라. 너희들이 지금 좀 희한하게
성경책을 해석을 하고 있다. 내 해석대로 따르면 다윗, 즉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성경책에서 나오는 한 인물도 자기네들의 무장이 있었고 자기의 군주가 있었다. 근데 너희들 봐라. 지금 너희들의 교황국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군사도 없고 그러면 동시에 까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너희 방식의 religion은 종교. 틀렸다라는 비판도 할 수 있는 것 같네.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방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표정이 안 좋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음. 지금 동재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윗한테 칼을 쥐어준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히 너의 힘으로만 싸워라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교회 군주국이 만약에 동재가 해석한 대로 정말 마키아벨리가 의도를 갖고 썼다라면 법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제는 거기에 종교가 아니라 칼을 쥐어줄 때가 됐다. 그게 옳은 거다. 약간 이런 얘기로서 다윗을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 응. 음. 뭐 왜? 뭔가 이번 구출 작전 좀 약간 실패야. 왜? 아니 왜 실패해? 나는 오히려 우리 잘한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대화는 되게 좋았는데 뭔가 좀 더 뭔가 비호감 돼 버렸어. 아 마키아벨리가 어. 왜? 그러니까 계속 종교 까고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니야. 뭐 아. 프린시팔리티에는 법은 필요 없고 무장만 있으면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맞아. 우리가 그 구출 대작전을 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니었어. 대신에 아. 니들이 마키아벨리를 욕할 거면 최소한 정확하게 알고 욕을 해라. 그리고 너가 내 기억이 맞다면 처음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욕을 처먹은 데 이유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너가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치.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좀 근데 이게 마키아벨리가 마냥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게 오늘 우리가 한 얘기만 종합해 봐도 어떻게 보면 아까 동재가 얘기해 줬듯이 법이 있고 자유로운 곳이 좋은데 교회 군주국이 그러지 못하고 있고 군주국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단순히 그냥 뭐 종교를 음. 비판한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더 좋은 방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자유롭게 살면서 뭔가 공화국 같은 형태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군주가 자기 이권을 지키려다 보니 나쁜 쪽으로 간다. 음. 근데 너네가 그렇게 지키려다 보니 내가 그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군주가 잘 되는 법을 적어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면 꼭 음. 마키아벨리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지 않을까? 좋다. 음. 맞네. 뭔가 약간 한창 욕하다가 막판에 좋은 말 한 마디 딱 덧붙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내가 봐서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꽤 지났으니까 고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12 장 13 장은 좀 많이 다루긴 했는데 14 장은 사실 우리가 약간 포커스를 많이는 못한 것 같아. 혹시 음. 뭐 그러면은 뭐 사실 14 장은 약간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제 "항상 싸울 준비해라." 뭐 약간 정말 웃기게 얘기하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그래도 자기가 좀 잠깐 다루고 싶은 질문이나 주제 있었으면은 하나 쉐어해 주고 없으면은 심하이를 하고. 이거 저번 날라간 거기서도 얘기한 건데 아휴 김kelly 아휴. 14 장에서 잘 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하라고 하잖아. "사냥 계속해라."는 거랑 "역사 공부해라." 이게 음흠. 얘기하는데 내가 느꼈을 때 이 사냥하는 것과 그 지도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처음에 우리 그 스케쳐 음. 헌사에서 나왔던 그거랑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왜냐면 훈련할 때 훈련을 하라는 사냥을 훈련으로 하라는 이유가 훈련을 하면서 이제 지형을 익히고 했었을 때 너가 나중에 전투를 할 때 그런 지형이 도움이 된다 익히는데 그런 거 보면 처음에 헌사에서 뭔가 지도 그리는 사람? 위에서 아래를 보고 아래에서 위에를 보는 그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음. 뭔가 역사 공부하라 이거는 이것도 날라간 에피소드네 생각해 보니까. 그 음. 궁수 전에 얘기 나오는데 어어어. 거기서 이제 "군주 당신이 훌륭해지려면 더 높이 조준해야 관역에 맞는다." 음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좀 예시들이 이거지 않나? 여기서 음흠. 알렉산더 대왕하고 뭐 아킬레우스였나? 어. 아무튼 그게 뭐
보고 배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걸 보니 앞부분이랑 커넥션은 있는 것 같다 정도?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이 여기서는 지금 hunter 사냥하는 사람 그리고 commander 한국말로 지휘관. 어 사령관? 지휘관? 사령관, 지휘관 이런 정말 진짜 남자 약간 야 이런 느낌이 엄청 막 들잖아. 네. 근데 오빠가 말했듯이 헌사에서는 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아니 진짜.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야. 아니 김켈리가 화가 할 때 표정이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뭔 끝에서 말인지 알았어. 뭔 말? 그래서 여 오히려 여기서 또 한 번을 메리치를 까내는 "야 니는 너무 여성스럽고 막 이래 가지고 허가까지밖에 못 가겠지만 너 다른 사람들 이거 읽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진짜 아킬레우스를 따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남자 음. 같은 지휘자나 사냥꾼이 되어라."라는 느낌도 살짝 드네 갑자기 생각하면. 심지어 화가도 아니야. 스케치하는 사람이었어. 단순 스케치. 어. 페인터가 아니었잖아. 맞네. 맞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켈리가 약간 이제 앞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땐 한 14장까지 우리가 다룬 시점에서 우리가 한 절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잘 앞으로 나올 그 후반부 절반을 잘 소개해 준 것 같은 게 마키아벨리와 여자의 관계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여성스러움, 여성성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사냥꾼으로 보이는 뭐 남성성, 남자다움 요런 것들에 대한 대조도 마키아벨리가 이제 15장부터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뭐 지금 전반부까지 몇 번 나왔었나? 아니다 더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앞으로 포르투나를 마키아벨리가 지칭할 때 여자로 지칭을 하거든. 행운의 여신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뭐 그게 과연 메디치에 직접적으로 향하는 비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남자답고 비루투 있고 애초에 비루투라는 단어가 남성스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니까 확실한 대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를 때 her 이라는 pronoun을 쓰잖아. 그런 것도 보면 종교는 약간 또 여성스러운 면도 있는 그런 느낌이네. 오케이. 음. 뭐야 갑자기 오케이 마무리 아니 너무 좋아요. 약간 진지충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리고 뭐 나는 굳이 지금 켈리랑 형이 되게 좋은 포인트들 많이 말해줬는데 나는 그냥 하나 이거는 확실치는 않아. 그냥 내가 들으면서 들었던 흥미로운 점인데 마키아벨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얘기할 때도 사무엘상이라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잖아. 구약 성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도 성경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고 뭐 그게 사무엘상의 내용이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는데 14장 후반부에 가면은 크세노폰이라는 플라톤의 동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언급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마키아벨리가 여기서도 좀 약간 그 반항기 같은 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 가장 큰 권위자였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성경을 언급하기보다는 나는 좀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크세노폰이라는 니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플라톤의 동기를 언급하겠어. 뭐 약간 이런 그 의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근거 없는 흥미로운 관찰이었고 녹화는 되게 잘 된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런 표현을 요즘에 안 쓰려고 하지만 기도하기를 이 녹음본은 날아가지 않고 살아남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검을 저희는 들어 또 검을. 그치 그래 검을 들고 만약에 이번에도 날아갔으면 김켈리 집에 검 들고 찾아간다는 마인드로 예 녹화를 한번 녹음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끝. 잘 자요. 이게 뭐야? 아 진짜 투표해야겠다. 바이바이. 이게 나을 거야. 쉽지 않네. 오케이 고생했수다.